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을 휘감았다. 평생 국문학, 특히 고전시가를 연구해온 박선우 교수는 창가에 서서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후면 정년 퇴임이었다. 존경받는 학자, 자상한 스승.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들이었지만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재를 가득 메운 수천 권의 책들도 밤늦도록 이어지는 연구도 그 공허를 온전히 메워주지는 못했다. 아버지, 저녁 드셔야죠. 현대 미술을 전공하는 딸 지민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말했다.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인 딸은 때로 아버지의 이성적이고 고지식한 면과 부딪혔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걱정했다. 선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한국고전학회에서 주최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고전의 의미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선우는 청중을 압도하는 깊이 있는 강연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강연 말미 한 젊은 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고전 속의 도덕와 인행이가 과연 이 혼란한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허물을 잠시 잊게 하는 아름다운 환상은 아닐는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평소라면 여유있게 반론을 펼쳤겠지만 그 순간 젊은 학자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회의를 읽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전의 현대적 가치를 역설했지만 질문은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남겼다. 강연이 끝나고 늦은 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던 선우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핸들이 꺾이고 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젊은 학자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헤매던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가 꿈처럼 멀어졌다.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선우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눈부시게 따뜻한 빛과 함께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와 젊은 시절 아내의 평화로운 미소가 그를 맞이했다.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감에 젖어들 무렵 갑자기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해석했던 수많은 고전 시가의 글자들이 해체되고 뒤섞이며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그를 공격해왔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라는 익숙한 구절이 섬뜩한 조롱처럼 들려왔고 그가 가장 아끼던 책들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재로 변하는 환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잿빛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고 절규하며 헤맸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의 탑이 과연 진실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찾아 헤맨 것은 무엇이었느냐? 정체를 알 수 없는 냉엄한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문적 성취와 이성적 세계관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 속에서 그는 비명을 질렀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박선우 교수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꿰매놓은 가슴이 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경험했던 임사체험의 기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강렬하고 논리적이었다. 그의 이성과 지식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퇴원 후 선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밤에는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예정되었던 강의는 모두 취소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거의 끊었다. 술에 의지하는 날도 잦아졌다. 평생을 지탱해온 이성과 합리라는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다. 딸 지민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술 후유증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공황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제발 저한테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민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선우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평생을 이성적 사고와 학문적 논리를 신봉해온 자신이 그런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인 경험을 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거나 노망이 들었다고 수군거릴 것이 뻔했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어찌 이해하겠느냐? 선우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의사인 친구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의논하기도 하고 심리상담이나 명상 관련 서적들을 아버지 책상 위에 슬며시 놓아두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주말, 지민은 거의 억지로 선우를 차에 태워 북한산 자락의 오래된 암자로 향했다. 그곳은 지민의 친구가 추천해준 마음이 복잡할 때 찾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고즈넉한 장소였다. 선우는 마지못해 따라섰지만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만추의 풍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암자는 산중턱, 속새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대웅전과 요사채 몇 채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지만 수백 년 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지민은 미리 연락해둔 노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평생을 이곳에서 수행해온 듯한 노스님은 꾸밈없고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잠시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노스님은 그들을 작은 다실로 안내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다실 한쪽에는 오래된 경전들과 함께 뜻밖의 현대 철학 서적 몇 권이 꽂혀 있었다. 노스님이 직접 우려낸 이름모를 들꽃차의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처음에는 경계심과 회의감으로 굳어있던 선우도 노스님의 꾸밈없는 모습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맑은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었다. 몇 번의 침묵과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간 후 노스님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평생을 활자 속에서 진리를 탐구해 오셨는데 이제 그 활자들이 교수님께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나 봅니다. 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스님은 어떻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혼란스러움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었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노스님은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판단도 평가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선우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다실창 밖으로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우창,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란 본래 없는 무어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그 혼란과 고통 또한 어쩌면 교수님의 영혼이 더 크고 깊은 나무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하나의 변화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 같은 것이지요. 스님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어려운 교리 대신 선우가 평생 연구해온 문학작품 속의 이미지나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섣부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선우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직시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명상을 권하거나 함께 경내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날 이후 선우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마치 새로운 학문 분야를 처음 접하는 호기심 많은 대학생처럼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노스님이 추천해준 불교 경전 입문서부터 시작하여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종교학 서적, 기독교 신비주의, 도교 사상 등 동서양 철학의 죽음과 영혼에 관한 논구, 분석 심리학, 특히 칼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이론, 의식과 뇌과학에 관한 최신 연구 논문, 그리고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의 수기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밑줄을 그으며 연구했다. 그의 서재는 점차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채워졌고 그는 밤늦도록 사색하고 때로는 짧은 글을 쓰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으려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탐이 깊어질수록 혼란 또한 깊어졌다.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의 경험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의 오랜 동료이자 학문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철 교수가 그의 연구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김 교수는 선우의 책상 위에 놓인 생소한 종교 서적들과 그의 초췌한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특유의 냉소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박 교수, 자네가 요즘 학회에도 통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상한 책들에 빠져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게 사실이었군 그래. 평생을 이성과 논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사람이 어쩌다 그런 헛개비 같은 소리에 현혹된 건가.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은 다 어디에 팔아먹었나. 김 교수의 날카로운 질책과 조롱은 선우의 아픈 곳을 정통으로 찔렀다. 선우는 자신의 진지한 고민과 탐색 과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김 교수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학계의 평판만을 내세우며 그를 몰아붙였다. 어서 정신 차리고 예전의 박선우 교수로 돌아오게. 자네의 명성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김 교수와의 격렬한 논쟁은 선우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신이 나아가려는 길이 기존의 세계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침잠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이른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선우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홀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 지민에게 짧은 메모만 남긴 채 아내와 함께 자주 찾았던 남도의 어느 바닷가 작은 사찰로 며칠간 훌쩍 떠났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듯 고요했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는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스님들의 가르침 없이 홀로 묵묵히 좌선하고 해질녘이면 바닷가를 하염없이 거닐며 사색에 잠겼다. 며칠이 흘렀을까. 어느 날 새벽 동틀 무렵에 붉은 기운이 수평선 너머로 퍼져나가던 순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명상에 잠겨있던 선우에게 어떤 강렬한 체험이 찾아왔다. 그것은 임사체험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그러나 더욱 깊고 충만한 느낌이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임사체험의 혼란스러운 기억들과 노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밤새워 읽고 사색했던 수많은 지식과 깨달음의 조각들이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처럼 하나로 합쳐지면서 장엄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듯한 전율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고정된 자아, 진리라고 확신했던 한정된 지식체계가 사실은 얼마나 허약하고 일시적인 관념의 산물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천인합일, 허이의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재범과 우어와 공의 이치, 그가 평생 탐구해온 문학작품 속에서 어렴풋이 감지했던 우주적 생명력과 인간 정신의 심오함이 하나의 거대한 빗줄기처럼 그의 내면을 관통했다. 그것은 특정 종교나 사상으로의 개종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더 크고 근원적인 하나의 삶과의 조우였으며 존재의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산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임을, 고통과 기쁨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허무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와 함께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이 샘솟듯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환희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관념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온 박선우 교수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결 깊고 맑아졌으며 표정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온화함과 평화로움이 넘실거렸다. 앙상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말투에서는 따뜻한 유머와 함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다시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고전 시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시 속에 담긴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지혜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질문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삶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과 진솔하고 깊이 있는 강의에 이전보다 더욱 큰 감명과 존경심을 표했다. 나는 여전히 길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쩌면 삶이란 완성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에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그가 남긴 말은 많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딸 지민과의 관계는 이전의 어색함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다. 지민은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으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노스님과는 그 후로도 가끔 북한산 암자를 찾아가 차를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와 수행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깨달음들을 나누었다. 스님은 선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영철 교수는 선우의 변화된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선우는 더 이상 김 교수를 설득하려 하거나 그의 비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그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김 교수는 그런 선우의 모습에 어떤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지만 예전처럼 날선 비판을 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선우 교수는 여전히 국문학자였지만 그의 학문과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졌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안과 따뜻한 영감을 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선우는 지민의 손을 잡고 고궁을 거닐고 있었다. 지민의 배는 어느덧 희망처럼 불러 있었다. 담장 아래 수줍게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선우는 손녀에게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를 생각하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고전 시가집과 함께 노스님이 선물한 작은 명상서적이 함께 들려 있었다. 완전한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길고 험난했던 영혼의 여정이 가져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리라.